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김유진 씨 인생 2막, 아니 사기 2막 이야기 계속됩니다. 2013년 세상 밖으로 나온 김유진 씨, 그가 적응기를 끝내고 나온 때는 2014년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5년 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죠. 스마트폰도 나오고 카톡도 나오고, 그 스마트폰이 어떤 건지 적응하는 시간이 그에게도 필요했을까요? 그런 적응기를 끝낸 뒤에 이제 가명으로 말하는데 그 L모터스라는 곳을 운영하게 됩니다. L모터스는 김유진 씨가 차린 회사는 아니고 원래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본사가 있고 계열사를 하나 맡게 된 거죠, 김유진 씨가. 이 김유진 씨와 L모터스가 연결되게 된 건 서로의 니즈가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L모터스의 본사, 그러니까 L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사업 모델을 좀 매력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카 수리 사업 부분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물론 사기는 쳤지만 공업사를 운영해본 김유진 씨가 마침 세상 밖에 나와 있었고, 김유진 씨는 마침 돈은 없었고 명의도 쓸 수 없었고 신불자가 됐으니까, 이 전과자가 됐으니까 이 L사가 돈을 지원해주고 공업사를 운영해보라는 제안이 옳다고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유진 씨는 L사 운영을 맡아보라는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수역 남쪽에 약 빚 2억 원이 있던 D공업사를 인수해서 이걸 L모터스 공업사로 바꿔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 공업사 대표의 명의는 신불자인 김유진 씨 명의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친구 명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지 사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 인생 2막, 그러니까 사기 2막을 시작한 김유진 씨. 하지만 역시 개벌은 남 못 주죠. 처음에는 열심히 살아서 갚겠습니다 하면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도 하고 무릎도 꿇고 눈물도 뚝뚝 흘리고, 하여간 눈물 흘리며 사죄에 마음을 누그러뜨린 뒤에 또 돈을 달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사업해서 돈 갚으려고 하는데 시드머니가 없다. 감옥이란 데가 한 번 가지 거기 두 번은 못 가는 데다. 나 두 번 가면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시드머니를 모읍니다. 그대로 사기꾼으로 다시 탈바꿈합니다. 여기에서 즉 사기꾼으로 탈바꿈하는 데는 정가은 씨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정가은 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다시 시계를 돌려보면 정가은 씨와 만난 게 2014년 말 혹은 2015년 초라는 얘기가 있고, 결혼한 건 2016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읍소하고 시드머니 구하러 다닐 때 내가 결혼할 사람 혹은 내 부인이 정가은이다 라고 신뢰를 얻었고, 만나는 사람도 제 부인 정가은이래 주위에서도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가은 씨 얼굴을 보고 믿고 돈을 다시 빌려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가은 씨가 언제 사기꾼이란 걸 알게 됐느냐, 이건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최소한 결혼하기 전이다 라고, 또 최측근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알 수밖에 없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김유진 씨가 스스로 나는 정가은에게 다 내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 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가은을 이용해서 김유진 씨는 그는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기극이 시작되죠. 물론 이 의견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기는 아니었다. L모터스의 처음부터 사기는 아니고 나중에 일이 잘 안 되면서 두 번째 사기를 쳤다는 증언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성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읍소하고 다니면서 시드머니를 모았고, 이 돈을 통해서 사고차를 사 모을 돈을 확보를 한 거죠. 또한 그는 사고차를 고칠 공업사는 이 L사를 통해서 구해서 다시 과거 2000년대 중반처럼 공업사를 운영하게 되고, 이 사고차를 매입을 해서 수리해서 파는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공업사는 또 사기치는 현장으로 탈바꿈하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그를 믿게 됩니다. 정가은과의 화려한 결혼식은 그 믿음의 활용 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차를 찍습니다. 그 사고차로 돈을 여러 명에게 받아냅니다. 나중에는 김유진은 사고차를 확보하기 위해 고쳐서 팔아도 남지도 않을 차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 명에게 돈을 받을 거니까 사고차는 돈을 우려내는 미끼가 될 뿐이죠. 이 사고차로 어떻게 사업 모델을 만들었는지는 일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점점 대담해집니다.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 그냥 찍어서 오늘 포르쉐 들어왔네요. 돈 입금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김유진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길거리 사진 찍기로 몇 억씩을 받아내는 이 대단한 봉이 김선달급이죠.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의 화려한 언변에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간 것도 맞죠. 뭐 김유진 씨가 뭐 100번 다 잘못했죠. 뭐 피해자들이 잘못한 건 그래도 한번 검증하지 않았냐. 뭐 사기친 김유진 씨가 가장 나쁜 사람이지 뭐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간 거 뭐 그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어리석었다 정도 아닐까요? 그를 완벽하게 믿게 된 피해자들, 그는 또 리스를 통한 장난질도 계속하게 됩니다. 현실과 리스사 데이터베이스상의 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판매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중고 가격이 상식적인 가격보다 실제로는 낮게 거래되는 차량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마세라티 구형 같은 경우 기본 판매가가 워낙 높고 이 차값이 있기 때문에 리스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거래되지 않고 수리비용도 높아 중고 가격이 똥값인 차량들이 있습니다. 뭐 이걸 가격 방어가 잘 안 되는 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차량을 김유진 씨는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차를 1,000만 원에 매입하면 리스사 할부사에서는 3,000만 원까지 내어주니까요. 그렇게 차액을 2,000만 원 챙길 수 있는 거죠. 그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뭐 누가 봐도 뭐 미래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어차피 팔 때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차를 리스사를 통해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쳐도 뭐 빚은 2,000만 원이 더 생겼고 리스라는 고이율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데도 그런 3,000만 원을 리스사에서 받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미래는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점점 빚의 규모는 커지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못 갚는 사태가 다시 또 발생합니다. 그냥 어게인이네요. 다시 투자자들이 개거품 물면 돈을 찔끔 주면서 누르기, 이 고유의 스킬이죠. 누르기, 화를 잠시 눌러놓는다. 이 누르기 하는 상황이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갚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은 김유진 씨의 돈을 우려내는 능력을 마술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이 홀린 사람들은 김유진의 말에 속아 넘어가 다시 새로운 돈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물린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는 방법이 그가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가 성공하려면 계속해서 서포트해줘야 된다고 믿게 만드는 그의 이 요술 같은 현올림, 어쨌건 그 현올림에 다들 넘어간 거죠. 본전 받으려다 10억 물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찍어서 돈을 만들어내는 요술 같은 김유진 씨. 그리고 김유진 씨는 2018년 모종의 이유로 정가은 씨와 이혼합니다. 당시 정가은 씨 소속사는 정가은 씨 이혼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의 연을 잘 지켜가고 싶었지만 다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 두 사람은 비록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각자의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선택이니만큼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방송인으로 활동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가은 씨와 이혼한 김유진 씨, 그는 2018년 연말, 2019년 1월 1일 첫 해를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년 새해 떠오르는 태양은 한국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에는 난 여기 없다. 그렇게 마음먹은 김유진 씨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뭐 뒤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막판 돈을 끝없이 우려내는, 마지막까지 행주를 쥐어짜는, 마른 행주도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몇백, 아니 몇십까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냅니다. 카드값부터 해서 가전제품까지 다 팔아댑니다. 그리고 이 사기극의 막판인 2019년 9월 L사에서 김유진 씨는 L모터스 공업사를 운영하며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2번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위 이 업계 용어로 박사학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기로 전과를 이미 갔다 온, 그것도 5년이나 살다 온 김유진 씨는 사기로는 뭐 박사라고 볼 수 있겠죠. 2009년 사기 혐의로 구치소로 간 김유진 씨.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혐의가 많고 고소한 피해자가 많아서 이 김유진 씨는 교도소로 바로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약 3년가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판이 길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매일같이 새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공소장을 보고 실제로 판결받는 사례들을 봐오면서 실전 공부, 그러니까 생존 법률을 몸소 터득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양한 사기범들의 생생한 사기수법, 사례들을 흡수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출소 후에 자랑 삼아서 내가 우리 구치소 변호사였다. 그 구치소 안에서 자기가 너 이거 몇 년짜리다 라고 하면 그대로 몇 년이 나왔고, 또는 이거 변호사 사서 보석 신청을 하면 무조건 튕긴다 등의 조언으로 구치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구치소 변호사로 이렇게 취득한 사기 박사학위 소지자인 김유진 씨, 그는 역시 박사학위 소지자답게
마지막까지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2019년 9월 횡령 혐의로 고소된 김유진 씨는 이 자신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소지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내 주소가 이전됐다 라면서 사건을 본인 관할,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시로 경찰서로 넘겨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또 번 거죠. 넘겨받은 경찰서가 다시 사건을 파악하고 또 김유진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데는 2달 정도, 길게는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는 주소지를 옮긴 거죠. 그렇게 김유진 씨는 2019년 11월 28일 아침 6시 33분 38초 ATM기에서 마지막 행적을 남깁니다. 128만 1923원이 들어있던 계좌에서 6시 33분 38초 먼저 100만원을 인출하고 6시 34분 39초 28만원을 인출한 뒤 한국의 전재산 1923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음으로, 아마도 그렇겠죠, 머나먼 2억만리 땅으로 떠납니다. 다음은 그가 떠난 그 2억만리 땅을 공개하면서 그의 공개 수배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유진 씨 얼굴들 혹시 보시고 주변에 김유진 씨를 보았다 하시는 분은 메일 주소나 페이스북 메신저 혹은 다른 카카오톡 제가 링크를 하나 넣을게요.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떠난 그 김유진 씨, 이제는 사회와 경례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무려 2번이나 또 사기를 쳤으니까요. 김유진 씨의 행적을 아시는 분 있다면 이 피해자들이 작은 액수라도 돌려받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